네, 우리 이어서 소득세법 보겠습니다. 471페이지고요. 3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근무함으로써 국내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요게 여러분 특이한 거죠. 일단 맞는 내용이고 자, 한번 볼까요? 거주자 판정의 특례로서 자,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외에서 근무 만약에 1년에 예를 들어 한 10달 동안 외국에 있대. 그래도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그죠? 그 특례죠. 그리고 지금 1번은 이거죠. 해외 파견 임직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되었거나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근무 기간이 계속하여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라는 게 특례가 있어요.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란 거. 주의하셔야겠죠?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해외 파견한 요 경우에도 지금 해외 파견 임직원인 경우에도 이 두 경우는 뭐다? 1년 중에 183일 이상을 외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요합니다. 1번 잘 봐두시고 2번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소 및 국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무슨 탈세라던가 뭐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국내 주소가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 주소가 있다. 혹은 거주 기간이 1년에 183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협정이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래서 2번도 잘 알아두시면 거. 3번. 외국 항행 항공기의 승무원은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내인 것으로 본다.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거주자 판정의 특례죠. 외국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은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근무 기간 외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고 그게 국외에 있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죠, 여러분? 물어보는 건 이거 있죠. 3번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통상 체재하는 장소 이 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또는 가족 여부 그리고 본인이 통상 체재하는 여부 이 장소가 국내면은 거주자, 국외면은 비거주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외국 한행 승무원 중에서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 국외에 있다면 비거주자. 3번. 그렇죠. 외국 항행 승무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승무원이 외국 항행이니까 여러분 많이 외국에 갈 거 아니에요? 날짜가 많이 외국에 있다가 체류하는 거주하는 그게 외국에서 날짜가 많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은 거주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까 전에 뭐 했어요? 통상 본인이 체지하는 장소가 국내면 그건 또 당연히 국내로 보는 거고요. 5번 외국 유학으로 인해 국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거주자를 본다. 맞는 말이죠. 뒤에 풀이가 별도로 있을까요? 5번. 자, 이것도 여러분 집행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걸로 볼 때는 거주자로 본다. 요 5번. 맞죠?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요?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적 상관없이 항상 비거주자로 본다. 이게 틀렸는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틀리죠? 봅시다. 4번.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은 뭐다? 비거주자로 본다. 큰 틀에서 보자면은 4번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여기 이게 있다고요. 만약에 주한 외교관 그 가족 중에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외교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아까 4번에서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예요?
국적에 상관없다고 하면 안 돼. 만약에 외교관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이죠? 그럼 그 사람은 비거주자로 보는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시 대한민국 국민은 외교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됐죠? 잘 구별합시다. 자, 40번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중 틀린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맞죠? 법인의 해상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잔여재산가의 확정일이에요. 이건 또 뭘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해산 등기일이 아니란 거. 이거는 많이 결정돼 있죠.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는 거 많이 나오죠. 잘 알아두세요. 3번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된 배당. 이거 뭐예요? 인정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예를 들어서 X1년도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배당이 생겼다. 그러면은 당해 사업연도 X1년도의 결산 확정일은 언제예요? X2년 2월달 주총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배당의 수입 시기는 X2년이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3번은 맞아요. 5번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발생한 날은 현금주의 지급받은 날. 맞아요. 어디가 틀렸냐 하면 4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뭐가 아니란 것도 페이크다? 많이 난다 속임수로. 일단 과세기간 개시일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분배금 수령일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아셔야겠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41번 근로자가 받은 소득 내역이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50만원 상당의 구내식당에서 현물을 받았대요. 식사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식대가 아니라 실제로 음식으로 받았다면 금액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죠. 오케이. 부럽다 그죠? 50만원치 식당 음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됐죠? 오케이. 돈으로 받는 경우 다릅니다. 돈으로 받는다면 한 끼당 10,000원으로 봐서 돈으로 받는다면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현물로 먹는다면은 식사한 거는 금액 제한 없어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 이건 어때요? 돈으로도 받고 음식으로도 먹었다. 좋은 회사죠. 그럼 어때요? 먹은 거는 무료가 아니라 비과세. 돈으로 받은 금액은 전액 과세라고 정리하셔야겠죠. 혹시 뒤쪽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죠. 말 문제로 은근 나오는 거니까. 혹시 없나? 정해놨죠? 1 또는 2 중에 하나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식사도 먹고 음식도 먹고 돈도 받으면 먹은 거는 전액 비과세지만 돈으로 받은 거는 전액 과세다. 방금 말했던 거예요. 그죠? 1번. 자, 다시 앞으로. 3번.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근무기간 중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7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죠. 다시 방금 봤죠? 뒤쪽에 있었죠. 3번.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4번. 고용법에 의해 받는 산전 후 휴가급여 100만원. 비과세입니다.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되는 금액. 비과세예요. 2번.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비과세가 안 돼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는 비과세인데 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임원이 사택 제공을 받았다. 그건 비과세예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인 종업원도 회사 집에서 살게 해준다. 외지에 발령냈다. 근데 그 외지에 있는 사택에서 살아라. 그거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임원, 종업원 다 과세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뭐다? 출자자인 임원, 주주인 임원은 과세하려고 해요. 그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요. 내가 주주면서도 임원이에요. 주주 지분도 많아. 그러면은 야 저기 그 물 좋고 공기 맑은 데다가 사택 하나 지어. 나 놀러 다니면서 거기서 막 살 거야. 콘도처럼 쓸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주주인 임원한테는 여러분 뭐다?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아요. 다만 소액주주인 임원은 여러분 힘이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임원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조금 갖고 있어. 소액주주야. 그러면 소액주주인 임원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당연히 출자 임원이에요. 당연하죠.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출자 임원이긴 한데 소액주주인 출자 임원은 그렇게까지 막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냥 임원 당연히 비과세, 그냥 종업원 당연히 비과세. 뭐 종업원은 출자했더라도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비과세예요. 출자 임원은 비과세 아니에요. 다만 출자 임원 중에서 지분이 아주 작아 소액주주인 임원한테 주는 사택 제공의 이익은 비과세.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봐, 소액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출자 임원한테 사택 제공 이익 이거는 비과세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정리됐고 넘어갑니다. 기타 소득 과세 방법 틀린 것은 1번 기타 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의 20% 세율을 곱해서 원천 징수한다. 딱 봐도 틀렸죠. 뭐예요? 여러분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의 20%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기타 소득 금액에다가 20%를 곱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맞죠?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특정 항목들은 또 의제 필요경비가 있겠죠. 그것들을 뺀 게 기타 소득 금액이잖아요. 여기다가 20%를 곱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복권 등은 항상 분리과세한다. 우리 주관식 할 때 제가 많이 강조하죠. 무조건 분리과세한 등 무조건 분리 복연골 기억나세요? 복어의 연골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해야 되죠. 이때 복이 이거예요. 복권 시리즈 됐죠? 요행을 바라는 시리즈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3번 서화 골동품은 비과세 기타 소득이다. 이거를 서화 골동품을 어디에? 중요한 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한다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도하는 거는 비과세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 4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가 됐다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선택적 분리과세. 다만 뭡니까? 연간 합계액에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해야죠. 이건 애초에 분리과세니까 무조건 분리 복연골은 빼고 판단해야지. 그리고 뒤에 뭐예요? 뇌물은 뭐예요 여러분? 뇌물은 원천징수가 안 됐고 논리적으로 뭐 뇌물은 원천징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뇌물은 여러분 뭐예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판단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판단할 때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제외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도 제외예요. 오케이? 이거 아셔야 되고 다만 추가로 이거는 아셔야죠. 제가 원천징수가 여러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원천징수가 안 돼요. 스토리상 논리적으로 뇌물이 논리적으로 스토리상 원천징수가 안 되는 것처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도 흐름상 자연스럽게 원천징수가 안 돼요. 하지만 이 경우는 이 300만 원에 포함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원천징수가 된 경우만 판단하는 게 기본인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원천징수가 안 됐지만 이 경우도 포함해서 300만 원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4번 방금 말했던 짧은 한 몇십 초 1분가량 말해서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24년도의 기본 과정에서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혹시 강의까지 듣지 않더라도 뒤쪽에서 우리가 제가 교재에 다 실어놨으니까 방금 아까 말했던 것들 뭐 기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강의도 활용해 보시고요. 자, 5번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해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에 지연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라고 해서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볼게요. 넘어갑니다. 자, 따로 별도로 5번은 풀이하지 않고 맞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43번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43번 주택이 아니라 상가 임대업의 총수익금액 계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료 외에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청소라는 서비스를 원룸 주인이 제공하고 원룸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거는 수입금액이 맞아요. 2번 간주임대료, 상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취득가액만 빼요.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고 재평가 차익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거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 축에 의해서 상가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법인세에도 이렇죠. 추계하는 경우에는 빼주지 않아. 이런 것들. 장부가 없는 거에 대한 페널티죠. 5번. 선세금은 월할 계산에 의합니다. 맞아요.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요.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1월이 안 될 때는 1월로 해요. 마지막 달은 빼고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틀린 게 4번인데 신축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았다. 이렇다면 간주임대를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임대보증금을 미리 수령한 날부터가 아니라 실제 임대차가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미리 받았다고 간주임대로 미리 그날부터 계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뒤쪽에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들 내용들 다 한번 숫자로 같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선세금에 대한 내용 우리 이것도 집행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한쪽을 넣었으면 한쪽은 빼야겠죠. 시작하는 달이 1월이 안 돼. 마지막 달도 1월이 안 돼. 근데 만약 둘 다 한 달로 쳐. 그럼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은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달에는 한 달이 안 되더라도 한 달로 보고 마지막 달은 한 달이 안 되면 요거는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 1번에 대한 것도 집행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자, 우리 아까 몇 번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자고 하고 왔었죠? 4번에 관한 거 바로 밑에 있었네요. 이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기간 집행기준에 명확하게 나와있죠. 임대사업 개시 전에 미리 받았다고 해도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미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 기간이 아니다 이 말로 되어 있죠. 4번 정리했습니다. 넘어가서 44번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물어보네요. 옳지 않은 것 1번 개인은 소득 원천서를 근간으로 합니다. 법인은 소득 증가서를 순자산 증가서를 근간으로 합니다. 맞아요. 2번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주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죠. 맞아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로 보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주관식 풀이에도 연결되어 있는 이론들이죠. 3번 개인의 경우 사업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 인출한 것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지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맞아요.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개인의 경우는 돈 통해서 자기가 돈 찾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아. 그게 부당하니까 인정이자는 받고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생긴다면 뭐다? 초과 인출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거는 너무 과하게 인출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필요금이 불산하겠다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출했다는 사실 자체로 제재하지는 않는다고요. 개인은. 맞죠? 하지만 법인은 업무하고 무관하게 돈을 빌려갔니? 그럼 인정이자도 당연히 계산해요. 부당하게 계산에 부인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도 돼요. 법인 입장에서. 이중제재. 됐어요. 4번 법인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소득금액 항목으로 보지만 개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만 총수익금액 대상으로 본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입금으로 보지 총수익금액 산입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5번 자산 수준 이익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입금으로 봅니다. 순자산 증가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개인은 어떻게?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총수익금액 산입이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총수익금액 산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뒤쪽에 방금 말했던 거 여러분 뒤에 다 풀이 길게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세요. 제가 아까 뭐 초과 인출금에 대한 내용도 다 있어요. 뒤쪽에 다 있습니다. 빨리 그냥 했던 거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시 사업용 유형자산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5번은 여기서 풀면 됩니다. 집행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총수익금액의 계산이라고 해서 거주자의 같은 경우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수증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까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대상 항목이 아니다 말하는 거야. 사업과 관련한 것만이 총수익금액의 수익금액 산입 대상이다. 이거를 여기 정리했습니다. 정리해도 돼요.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이 있든 없든 무상으로 누구한테 받았으면 땡큐, 순자산 증가했네, 과세 이렇게 흘러간다고. 됐죠? 법인세 집행기준과 소득세 집행기준을 둘 다 가져온 겁니다. 비교하시라고요. 45번 종합소득 금액 계산과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만 확인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소득금액이죠. 나머지는 여러분 간단한 것들이니까 뒤쪽에 있는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집행기준들 쭉 확인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연금계좌 인출 순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자주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건 암기가 필요해요. 과세 제외 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이연 퇴직소득이 그 다음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마지막으로 인출된 걸로 본다는 거. 이건 여러분 암기돼야 돼요. 자, 정리 넘어갑니다. 47번 소득의 구분을 줘야 한 것이다. 옳은 것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을 부여받아서 행사해서 얻은 것은 기타소득이죠. 고용관계 있는 상태에서 받아서 고용관계 중에 행사했다. 그래서 이득을 얻었다. 그럼 근로소득이죠. 고용관계 있는 상황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퇴사하고 나서 스탁옵션을 행사해서 이득을 얻었다. 그거는 기타소득이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볼까요? 자, 밑에 내용들 하나씩 봅시다. 틀린 거니까 확인해야겠네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 해지하에 얻은 일시금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자, 자기불입분과 운영 해당분은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2번 정리됐죠? 직장공제 초과 발행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자,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이죠. 직장공제 초과 발행금은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고 이거는 분리과세 된다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됐어요? 4번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위한 강의교재를 작성하고 받는 원고료는 사내교육이잖아. 고용관계가 있는 거죠.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이것도 확인할까요? 업무관계 있는 상황에서 사내교육 관련한 거다. 이건 근로소득이라는 거. 5번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에요. 이것도 뒤쪽에 보시면은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거예요. 근로시간 면제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48번 다음 중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만으로 모은 것을 옳은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예요. 전답을 만약에 내가 빌려줬는데 주차장 용도로 빌려줬다. 그럼 비과세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원래 목적인 전답을 작물 생산에 빌려줬죠. 작물 생산하라고 빌려줬으니까 비과세예요. 여러분 나다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남계가 돼야 사실 풀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제가 정리했어요. 저 기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겠죠. 임목 양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린기간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겠죠. 6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리고 6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예요. 농어가 부업소득은 소득금액 3천만 원까지 비과세고 만약에 3천만 원이 넘으면 3천만 원 초과분만 과세예요. 어로 양식어업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고 이것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예요. 5,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만 과세라는 뜻이죠. 다 똑같아요 지금. 4번 작물 제급 재배업 우리 화훼 꽃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 기준으로 10억까지 비과세예요. 이것도 초과한다면 12억이 매출이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예요. 금액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돼. 임목은 600, 부업은 3천만 원, 양식은 5천만 원, 작물 재배업은 매출 기준으로 10억.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돼요. 약간 구석지긴 해요. 여유가 되시는 분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주도 일단 금액이 있어야 돼. 전통주는 여러분 초록색으로 다르게 보셔야 돼. 1200만 원 기준인데 이거는 금액도 1200을 아셔야 되고 1200만 원 이하면은 전액 비과세지만 만약에 여러분 12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1300만 원이라고 해봐. 이 경우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만 과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이해요. 이거 문턱 효과가 발생하지만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거야 지금.
문턱효과가 발생하면 웬만하면 방지하잖아요. 그죠? 세법이. 문턱을 넘어섰을 때 너무 과하게 갑자기 급격하게 세부담이 뛰면 안 되니까 문턱을 넘어섰다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 지금 위에서 봤던 것들이 다 그거죠. 초과분만 과세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이거. 근데 특이하게도 전통주는 1200만 원을 판단 금액으로만 봐요. 그래서 만약에 1300만 원이다. 그러면 1300만 원 전액을 과세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부업이에요.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지금 여기죠. 밑에. 농가 부업 소득인데 4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지금 4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 4천만 원 중에서 어떻게? 3천까지는 비과세. 맞죠? 초과되는 1000만 원은 과세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4천만 원 전액 비과세 되지 않으니까 나는 탈락인 거야. 나와볼게요. 전통주예요. 1200만 원이야. 아까 금액 얼마라고요? 기준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이하면은 전액 비과세예요. 1200만 원이니까 전액 비과세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 12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하세요. 1200 비과세, 100만 원만 과세. 아니에요. 만약에 if 1300만 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면 1300만 원 전액이 과세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문제는 짧지만 은근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는 뭐예요? 국내의 고가주택이 아니래요. 한 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하고 나도 다른 데 가서 월세 혹은 전세 들어 산대요. 국외 아니래. 고가주택도 아니고 국외주택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한 개 갖고 있는 거를 빌려줬어. 그거는 비과세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라가 비과세 되는 거예요. 절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알고 있어요. 연습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연습 문제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여유가 되신 분들만 보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참고용으로 보세요. 방금 말했듯이 숫자까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유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사실 상관없어. 저 문제 못 푼다고 합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뒤쪽에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거 농지를 임대했을 때는 그거를 무슨 주차장 용도로 쓰고 이러면 비과세 안 해준다고요. 전답을 원래 용도인 농사에 썼을 때만 비과세한다. 이런 것들이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도 고가주택 안 돼요. 국외소재주택은 한 개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주택 빌려주는 거는 비과세 안 해. 국외 해외소재주택도 안 해줘. 됐죠?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49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5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유통아동이 포함된다. 이 문제 너무 땡큐죠. 아니야. 6개월 이상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늘 단골 손님이죠. 뭐다? 주관식에도 늘 나오잖아. 그죠? 가족 내역 중에서 양육을 위탁아동 양육을 몇 개월 이상 했다. 그걸로 6개월 이상이면은 기본공제 대상으로 끌어오고 6개월이 안 되면은 기본공제에서 제하고 이거 판단하는 거 연습할 수 있어야 되죠? 오케이. 나머지도 볼게요. 2번. 장애인 추가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오케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부모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보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추가로 하나 더 할까요? 직계존속이 아니라 나이, 배우자랑 직계비속, 자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부양하는 걸로 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맞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 그거. 오케이. 4번.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딱 5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문장이 왜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은 뭐예요? 종합소득 더하기 양도소득 더하기 퇴직소득이 100만 원
100만 원보다 작아야 소득 요건을 만족한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150만 원, 1.5, 1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소득 요건을 적용하면 총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 다른 소득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총급여가 500만 원 딱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소득 요건이 1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금지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뭐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서 혜택으로서 총급여 500만 원이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소득 요건으로 보자면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거 맞아요. 수시부가 뭔가 다급하게 세금을 받아야겠어. 그 경우에는 다른 공제 안 하고 기본공제는 본인 것만 한다. 맞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 뒤에 다 있어요. 위탁아동에 대한 내용들도 예시로 주관식들 다 가져오고 했죠. 천천히 한번 보세요. 뒤쪽에 확인하시고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 다 집행기준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배우고자 공제들도 있고 수시 부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마지막 5번 50번 마지막 문제네요. 보험료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소득세법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안 나오거나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보험료 세액 공제를 물어보네요. 1번 국민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지출액 100만 원. 여러분 이거 건강보험료 이거는 뭐예요? 소득공제입니다. 인년주특 소득공제 중에 주특 인년주특의 마지막 특별소득공제 안에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1번은 애초에 배제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세액공제 대상이잖아요. 봅시다. 2번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 0.7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료 100만 원 마지막에 장애 전용 보험료 0.8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험료 세액공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구별하셔가지고 각각의 한도가 100만 원씩 있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지금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 배우자 보험료 100만 원, 170만 원이 나갔어요. 하지만 한도가 100만 원이죠. 그래서 공제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보험료 세액 공제율은 12%예요. 그래서 12만 원이 공제 대상인 거예요.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80만 원 지출했죠. 한도가 별도로 100만 원 있는 거예요. 자, 한도 100만 원 내죠. 그러니까 80만 원에 대해서 전액이 공제될 수 있는 거예요. 공제율은 더 높아요. 15%. 80만 원 곱하기 15%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12만 원이 나와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공제 금액은 2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법 관련한 이제 최신 기출 압축 특강을 마칠 거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25년 강의 마지막이니까 우리 마지막 멘트하고 강의 종강할게요. 자, 에필로그입니다. 우리 교재 제일 마지막입니다. 2024년은 우리가 제가 프롤로그에 넣었던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노래의 가사를 일부 가져왔었어요. 하루하루 차분히 노력하자. 그 외에 빨리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허상에 가까운 거니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합시다 라는 게 작년의 에필로그였고 올해 에필로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소회 제가 강의를 올해로 이제 8년째 접어드는데 그 소회를 잠깐 써봤습니다. 자,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말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 발음은 죄송합니다. 이게 영국식 영어죠. If there is no wind, low. 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ow가 노를 젓는다 이런 뜻이죠. 자, 에필로그 보시면은 밑에 그 제가 2018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혼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업무하고 상관없이 밤 시간 그리고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2018년부터 회계실무하고 조사위원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올해로 횟수로 8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의 영역이죠. 저한테는 취미기도 하면서 이게 또
과분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제 교재와 강의를 이용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책무, 취미면서 책무인 이 영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만큼 또 열심히 할 또 어떤 원동력도 되고 취미니까 즐겁기도 하고 책무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는 어떤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순풍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순풍이잖아요. 순풍.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게 순풍이고 그 순풍을 기대하면서 이제 매순간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제 나태할 때 되고 그렇지만 8년을 지내면서 순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8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개인적인 시간이니까요. 지금도 사실은 이 역풍이죠. 역풍은 가는 방향 반대로 오는 거예요. 바람이 역풍이죠. 역풍이 아닌 거에 감사해야 되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고 이럴 순 없지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 사는데 쉬운 일이 많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풍이 불어서 힘들 어떤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풍, 바람이 불지 않는 거죠. 무풍, 노 윈드. 이때는 노를 저으면 노를 열심히 이렇게 저으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풍인 날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8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거로 수익을 벌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어딘가에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시작해서 8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 우리나라 팔도 어딘가에서 이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민들레 꽃을 이렇게 뿌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었어요. 순풍을 기대하지만 그저 역풍이 아닌 날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 많았던 8년이었습니다. 역풍과 무풍의 날에 제가 만든 작은 배가 어느 섬에 닿아 누군가의 또렷한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노를 쳤습니다. 이 배는 모자란 게 많습니다. 어수룩해요. 그냥 세법의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사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배에 이 책이라는 배에 연료를 투입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목적지까지 꼭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고잉 메리호가 될 것입니다. 자, 연료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이 배가 앞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제 손은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모자란 게 많지만 제가 이거를 다시 걷어들어 가지고 수습하고 이럴 수는 없겠죠. 이미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띄워보낸 배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여러분한테 닿기를 원해서 보낸 배예요. 여러분이 이 배에 탑승하셔서 시간과 노력이라는 연료를 충분히 넣어주신다면 분명히 목적지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연료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연료를 투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2025년 봄입니다. 뭐 이 교재 준비하면서 나름 즐겁기도 했고 물론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힘든 면도 당연히 있고 하지만 즐겁게 잘 작업했었습니다. 강의도 올해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2025년 상반기 대비해서 교재를 만들 수 있어서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어서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항상 이 문장을 떠올리려고 해요. 순풍이 불지 않는다고 멈추지 말자. 노를 젓자. 라고 항상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스스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배가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배가 제가 젓는 노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실 뭐 저보다 선배님도 있을 수 있고 동기분도 있을 수 있고 후배님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응원하고 제가 저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꼭 합격하는데 한 발 제 교재 강의가 모쪼록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뭉클합니다. 나름대로 또 이제 하나의 그 매점을 하는 거니까 저로서도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준범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